드디어 이 대구에서 공개 방송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배현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게 대구 시민들 앞에서 처음으로 좋은 세상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을 런칭을 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자,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궁금하시죠? 예, 직접 고안하신 구상을 하신 우리 홍카콜라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좋은 세상 만들기, 왜 이 프로그램 하자고 하셨습니까? 지금 세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게 친북 좌파 정권이 들어오고 난 뒤부터 서민들이 전부 지금 도탄에 빠져 있어요. 금년부터 세금이 굉장히 올라갈 겁니다. 공시지가를 높여가지고 세금을 이제 국민들로부터 옛날에는 가렴주구라는 말이 있었어요. 세금이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네. 또 빡빡 긁어가지고 서민들 못 살게 하는 그게 가렴주구라고 그래요. 지금 금년부터 그래 됩니다. 장사 안 되죠. 힘들게 사는 서민들한테 세금을 끌어 모아가지고 어떤 세상을 만들려고 하나. 사회주의 배급 주는 사회로 만들려고 그래요. 지금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망했어요. 망했는데 왜 망했냐? 석유에 들어오는 돈으로 국민들한테 그냥 무상 배급해 주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석유 가격이 떨어지는 바람에 3분의 1로 떨어지는 바람에 돈 줄 게 없어요. 국민들이 무상 배급해 주는데 그 젖어가지고 그걸 이전 소득이라고 합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돈만으로 사는 거. 근로소득, 일해서 버는 소득보다 이전 소득이 더 많은 나라가 돼버렸어요. 우리나라도 작년부터, 작년 연말부터 이전 소득이 서민들은 더 많은 나라가 돼버렸어요.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옛날에 사회주의 배급으로만 사는 나라가 돼요. 그럼 가진 자 것을 빼앗아가지고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그런 사회가 지금 돼가고 있다면 이거는 하향 평준화하는 사회입니다. 나라가 같이 가난해지다는 사회.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세상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현재까지 오게 한 이 나라로 다시 되살릴 것이냐. 네. 그게 첫째고, 두 번째가 국민들이 지금 안보 위기에 전혀 감흥이 없어요. 네. 나라가 지금 북한 핵을 갖다가 이 정권하고 북한이 합작을 해서 미국에 달려드는 바람에 미국이 한국을 포기하자는 거 아닙니까? 포기하고 미국을 직접 위협에 빠뜨리는 ICBM만 개발 저지하고 북핵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 하고 있는데 1년 반 전에 내가 워싱턴을 갔을 때 이렇게 협상하면 안 된다. 미국에 가서 그렇게 의회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CFR이라고 미국 외교부도 이야기하고 미국 조야에 다 이야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핵 개발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너가 다 책임져라. 그런 식으로 했는데 1년 4개월 후에 지금 하고 있는 협상이 그런 협상을 하고 있다. 문 정권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북핵을 인정하자는 거거든요. 자기들은 국민들 눈에는 비핵화하자고 말은 하지만은 북핵 인정해주고 이 사람들 말하는 논리는 통일되면 그 핵 우리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논리가 있어요. 통일이라는 게 연방제 통일하자는 게 이 사람들 생각이에요. 그 연방제 통일이라는 게 북은 공산주의, 남은 자유민주주의로 그래 통일하자는 거. 그 통일이 안 돼요. 네. 체제가 1국 2체제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세계적인 유례가 없어요. 그러면 통일이 하자는 게 연방제 명목으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무슨 이야기냐. 공산주의로 통일하든지 자유민주주의로 통일하든지 하나로 해야 되는데 나는 친북 좌파들은 오히려 공산주의 통일 쪽으로 몰고 가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지난 지방선거 때부터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 경제를 통째로 망치시겠습니까? 경제는 망쳤고
나라 이제 통째로 넘어가는 과정인데 이걸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제 와서 신문 사설 한번 보십시오. 조금 1년 4개월 후에 조금씩 신문 사설에서 조심스럽게 이러다가 넘어간다. 이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1년 4개월, 1년 전에 내가 크게 이야기할 때는 나보고 막말을 했다고 했어. 위장평화다. 김정일이 술책에 넘어간다. 절대 위장평화다. 핵 포기 안 한다.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도 나보고 막말했다고. 그때 얼마나 지방선거 때 내가 호되게 당했습니까. 그래 당했는데 지금 와서는 그게 전부 이제 사실로 드러나니까 이제 와서 나한테 이제 막말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못하게 됐죠. 그런데 지난번에 다시 돌아오면서 그랬어요. 내 죄는 세상을 미리 본 죄밖에 없다. 네. 미리 보고 이야기한 죄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버스까지 마련해서 전국 순회를 하려고 하는 게 기존 언론에서 다뤄주지 않으니까 국민들한테 직접 호소라도 해야 되겠다. 이거 좀 국민들이 알고 이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안보 위기가 더 극심해진다. 네. 아니 혼자 말씀 다 하시고 갑자기 칙 넘기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도 이렇게 많이 오셨으니까요. 이렇게 좀 둘러보니까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같이 이제 이 방송으로 유튜브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께도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저 끝에서 아까 계속 올쏘 하는 목소리가 제가 굉장히 낯이 있거든요. 혹시 강현재 변호사님 아니십니까? 얼굴 좀 보여주시죠. 네, 저희가 카메라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서 인사 좀 해주십시오. 여기. 네. 안녕하세요.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다 서 계셔서. 예, 제 고향 대구 왔습니다. 여기 중구 신명여고 나왔고 석 달 만에 다시 또 홍준표 대표님 모시고 왔고 아까 낮에 서문시장 갔었는데요. 서문시장에 계신 분들은 뭐 우리 홍준표 대표님 너무나 따뜻하게 뜨겁게 응원을 해주셨고 정말 힘드신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홍준표 대표님께 기대도 많이 하셨는데 대구 점점 더 어려워지는 도시이고 힘들고 지금 뭐 분노도 엄청 많으신 상황일 텐데 우리 홍준표 대표님이 어떻게 풀어주실지 대구에서 우리 영남의 아들에게 힘을 좀 실어주셔야 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방선거 때 홍준표 대표님과 대구 경북이 유일하게 옳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기억나시죠? 네. 모두가 문재인, 김정은의 평화쇼, 평화 분위기에 다 젖어 있을 때 역시 보수의 성지인 대구 경북에서 홍준표 대표가 말한 이건 위장평화쇼다.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 여기에 같이 동의를 해주셨던 곳입니다. 오늘 다시 이렇게 오니까 저도 좀 감회가 새롭고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고 뭐 이런 느낌인데요. 다들 너무 힘드시깁니다. 할 말 해야 될 때 하고 싸워야 될 때 싸울 줄 아는 그런 홍준표 대표님 좀 우리 대구에서 확실하게 좀 밀어주시고 앞으로도 또 뭐 막말이니 뭐 여러 가지 프레임을 씌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워낙 뭐 확실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근데 그럴 때 이제는 좀 또 한번 우리 대구 경북에서 좀 지켜주시고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아까 낮에 실시간 생방송도 하시고 나름 이 유튜브 크리에이터 중에서 유명인이시죠? 네. EQ 채널에서 오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앉아서 또 시청자들께 인사 좀 해주시죠. 수도권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40대 초반 그리고 취미생활로
20, 30, 40, 50 자영업자들이 모인 유튜브 EQ 채널을 운영 중인 운영자 EQ입니다. 예. 고향이 대구신가요? 예? 고향이 대구신가요? 고향이 이제 부산이고 밀양 쪽입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이쪽 길도 좀 잘 알고요. 예. 그리고 이제 좀 이 자영업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유튜브 채널로서 이 대선 후보급 중에 네. 경제에 대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 써주고 챙겨주는 사람이 홍준표 말고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다 다른 얘기하고 앉아있고 다 배부른 소리들 하고 앉아있는데 네. 홍준표라는 이 정치인만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걱정해주고 이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최저임금 인상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신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비판하는 사람은 홍준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지금도 아까 걸어오면서 보니까 임대 다 걸려 있는데 이게 소득 주도 성장인지 임대 문화 소득 성장인지 뭐 자영업자 말살 주도 성장인지 도저히 가슴이 아파가지고 도저히 이러면 안 되겠다. 예, 너무 좀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과 우리 2030 청년들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우리 홍준표 전 대표님께서 응원의 메시지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는 국민들이 좀 아셔야 할 게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외국하고 달리 좀 특이합니다. 외국에는 이게 자영업자가 5%에서 10%가 안 돼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 구조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25% 정도를 차지합니다. 경제 주체 중에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경기가 좋아야지 서민 경제가 좋아지. 우리나라의 아마 특이한 현상이에요. 최근에 정부가 공시지가를 올려갖고 이제 세금을 많이 걷습니다. 예. 건물이나 상가에 대폭 올렸잖아요. 대폭 올려서 근데 이게 공시지가 올리면 그 건물주나 그 상가 주인이 자기가 세금 부담한다고 생각합니까? 그거 아니죠. 전부 임대업자한테 그 올린 만큼 임대료가 인상이 돼요. 그걸 갖다가 경제학에서 세금 전가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한테 세금을 넘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잔뜩 공시지가 올려갖고 세금을 끌고 뭐 하는데 손해는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은 누구냐? 그 건물에서 임대업자 밑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이걸 알고 나는 공시지가를 올렸는지 이 사람들이 공시지가를 올려갖고 세금을 끌는 목적은 우선 사회주의 배급 체제로 가기 위한 재원 적립이고 두 번째가 북한 퍼주기 위한 자금 모금입니다. 근데 그거에서 피눈물 나는 사람들은 서민들이라. 근데 그걸 모르고 했겠냐? 모르고 했다면 바보가 하는 짓이죠. 알고도 했으면 진짜 나쁜 놈들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도 국민들이 아마 그걸 직접 이야기해 주는 데는 우리 이 유튜브밖에 없을 겁니다. 딴 데 그게 왜 이게 심각한 문제냐 이야기해 주는 언론도 없어요. 공시지가 갑자기 올렸다 그것만 하지 이 올리고 난 뒤에 정말 피해볼 계층이 어느 계층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EQ 채널은 아마 알걸. 지금 서울 홍대 가보면요. 서울 홍익대학 근처가 그 장사가 제일 잘 되는데요. 거기 가보면 권리금이 없어요. 옛날에는 가게를 얻으려면 권리금을 1억 주고 2억 주고 뭐 이래 권리금을 주고 갔는데 지금 권리금 없어도 상가가 폐업상가가 나가질 않아요. 서초동에 가보면요. 사무실에 빈 공실이 굉장히 많아요. 강남에도 그렇고 빌딩에 공실이 많아요. 그만큼이나 어려워졌는데도 대통령이 경제 펀더멘탈이 좋다고 그랬는데 이 펀더멘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기초가 좋다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말한 대통령 난 펀더멘탈 뜻은 알고 했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펀더멘탈이 좋다고 하는 말은 가장 쉽게 이야기는 아직 털어먹을 게 남아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좀 제대로 국민들한테 전달되고 국민들이 느끼고 알고 그 다음에 정부의 분연히 일어서서 항의를 해야지 이게 달라집니다. 그냥 열중시하고 남의 일이거니 하고 뒷짐지고 있으면 세상이 달라지지 않아요. 잠깐 이제 쉬어가는 의미로 좀 재밌는 질문들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정책 질문도 또 계속해서 이어가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용카콜라에게 이것이 좀 묻고 싶었습니다라고 질문하실 분 있으실까요? 예, 맨 앞에 마이크 좀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대표님 제가 참 많이 좋아하는데요. 주변에 우리 대표님 내가 자랑을 하고 지지를 부탁을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맞는 말인데 막말처럼 들린다 이래요. 앞으로 맞는 말씀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킬 그런 공부 좀 하실 수 없습니까? 그게 나 솔직히 이야기를 할게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 말이 다 맞았거든요. 다 맞았는데 왜 그럼 막말로 덮어 씌우냐. 원래 경상도 말이 좀 거칩니다. 경상도 말이 우리끼리 이야기해도 싸우는 것 같이 이야기합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투리가 섞이면 더 거칠게 보이죠. 나는 괜찮다. 예. 우리 대구 사람들이 괜찮게 보죠. 그런데 수도권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그냥 점잖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사실 점잖게 이야기를 하려면 홍준표 세력이 튼튼하고 내가 좋은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가문의 배경이 있고 뒤에 세력이 많고 그러면 나는 점잖 빼면서 이야기해도 되는데 나는 가문의 배경도 없고 아주 밑바닥에서 자라가지고 나 혼자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세상을 사는데 남하고 붙는데 옆에서 싸워줄 사람도 없고 1대 10, 1대 100으로 붙는 파인데 그냥 좋은 말로 하고 점잖은 말로 해가지고 그게 밑에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패부를 찌는 말을 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안 돼요. 그냥 붙으면 한 방에 보내버려야 돼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막말 시비가 나오고 이런데 이제 앞으로 나도 이제 당대표도 두 번째 해봤고 대통령 후보도 해봤으니까 주위에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대신 붙어줄 사람도 생겼고 지금부터 내가 점잖게 이야기할게요. 여기 또 우리 올라온 거 중에서 5.18 명단 공개하라고 하는데 이제 진행을 알아서 하신 겁니까? 이거는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5.18은 국가유공자입니다. 국가유공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법에 되어 있는데 국가유공자 명단을 왜 나는 공개 못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국가유공자가 되면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데 유공자 선정은 정부에서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경우만 광주시에서 해요. 이것도 문제가 있고 또 최근에 내보고 5.18 유공자라고 또 이제 막 검해를 참 한참 동안 했는데 나는 5.18하고 관련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관련이 없어요. 관련이 없고 나를 갖다가 5.18 유공자인데 매달 돈을 엄청나게 받는다. 내가 참 뭐라고 하기도 못하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명단을 공개해야 됩니다. 심지어 떠도는 말이 5.18 때 초등학교 다닌 사람도 명단에 있다는 거예요. 5.18 유공자가 되면 그 정부 지원금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자식들이
취직을 할 때 가산점을 받습니다. 뭐 가산점, 군 가산점은 안 줘도 5.18 유공자 가산점 줬습니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남 사람들도 그렇죠. 자기들도 자기 자식이 차별을 받게 되는 상황이 오는데 정말 유공자인지 안 유공자인지 스스로 공개해가지고 한번 보자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 5.18 국가 유공자 중에서 5.18 유공자들만 명단을 공개를 안 해요. 그래서 이거는 공개가 돼야 돼요. 그 앞으로 다시 이야기하지 마세요. 나는 갈래요. 가만히 있어봐요. 신재민 사태, 요즘 갑자기 사건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셨네요. 신재민 사태, 이거는 우리 홍카콜라에서도 내 이야기를 했는데, 신재민이나 김태호 사태. 지금은 이게 청와대에서 고발을 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을 들어서 고발을 했는데, 이거는 형법 20조의 정당 행위입니다. 신재민이 김태우는 죄가 안 돼요. 근데 문제에 죄가 된다면 김태호 사건에서는 임종석, 조국 둘이의 직권남용 문제가 죄가 되고, 그리고 신재민 사태에서는 김동연 부총리, 그 다음에 경제비서관이 누구든가요? 경제비서관 청와대, 그 다음에 경제수석했던 홍장표, 이 세 사람이 직권남용죄가 문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범죄인은 이 5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조용하잖아요. 만약 이 사람들이 범죄 저질렀다면, 범죄가 된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벌써 구속했지. 근데 구속을 하기 어려울 거예요. 구속하면 이제 나머지 5사람에 대한 이게 고발이 돼 있어요. 같이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재민이 그 다음에 김태호는 아마 구속영장 치기 어려울걸요. 구속영장 쳤다면 나머지 5사람에 대한 신병 처리도 수사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태뿐만 아니라 요즘 갑수인지 그 사태가 하나 있죠. 서영교 사태. 서영교 사태도 그 사법농단이에요. 똑같죠? 그 우리 양성태 대법원장 몰아연 그 죄하고. 그러면 전부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이런 사건이 터졌으면 좌파들이라면 광화문이 촛불로 물들었어. 광화문이 촛불로 뒤덮였을 거라고. 그 우파들이나 자유한국당은 점잖으니까 당하고만 있다. 광화문이 촛불 드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촛불이 나려 횃불을 들어버려야 되는데, 촛불이 나려 횃불을 들어버려야 되는데, 우파들은 점잖하잖아요. 이런 사태 일어나고 나라가 뒤집히는 판이 일어나도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우리 당도 비난하고 있고, 너가 뭐하냐? 근데 싸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뭐. 홍준표 대표님 대선하실 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얼굴이 많이 좋으신 것 같아서 참 다행입니다. 화장했습니다. 네. 어쨌든 많이 좋으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전에 와서부터 남포동에 또 갔다가 이리로 먼저 왔습니다. 거기서 하시는 거 보고 이리로 왔는데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요. 저는 그냥 부산에서 자유대한민국을 위해서 굉장히 어떤 일이라도 홍준표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옳은 일이 너무 많아서 잘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냥. 그래서 제 소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저도 홍준표 대표님하고 이야기하는 게 좀 떨립니다. 마이크 잡으니까 제가 감상회에서 엄청나게 큰 소리 지르는 사람인데 저도 막 떨리네요. 그래서 이 잡으니까 떨립니다. 저보다 말씀을 더 잘하시는 분이라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요. 손혜원 국회의원이 지금 인사 개입한 사람들하고요. 또 박물관이라든지 문화재 의원 등의 인사를 또 개입했고요. 자기 남편에게 명의를 넘긴 재단, 그 다음에 이 박물관 회사 등의 소유권을 가진 작품을 구매했는데요.
이런 행위들이 어떤 죄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죄인 거를 어떤 죄인지 알아야지 사람들이 물어올 때 저희들은 늘 홍 대표님을 만날 수가 없어서 저희들 거기에 대한 거를 입에서 입으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무슨 죄에 해당하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예. 이제 송갑순 씨 이야기가 이제 다시 나왔는데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선 직권남용죄가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도 되고 그리고 또 부패방지법 위반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아마 추가로 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기가 미리 그 지역에 부동산을 싸게 다 사놔놓고 거기에 국가 예산을 1,100억을 투입했다. 나는 그것은 업무상 배임죄 그쪽으로 봅니다. 이게 특경가법이라고 또 있습니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그 위반상의 업무상 배임죄는 50억의 배임액이 넘으면 무기징역까지 갑니다. 그런데 내가 보는 데는 국가 예산이 이게 1,100억을 훔쳤으니까 더 엄청난 죄가 아닐까. 난 그래 보는데 요즘 검사들은 못 믿겠는 게 저쪽 사람들은 하는 동 마는 동 하고 우리 쪽 사람들은 거의 막 발가벗겨 버리고 나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하니까 요즘 검사 애들도 못 믿겠어요. 우리가 검사할 때는 그래 안 했는데 힘 있는 사람하고 더 잘 싸우고 힘 없는 사람은 이래 봐주고 이런 게 검사가 제대로 가니까 검사의 정도는 억강부약이라고 합니다. 강한 자를 억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주는 억강부약이라고 합니다. 그게 검사의 정도인데 요즘은 거꾸로 돼가고 강한 자를 억누르는 게 아니고 약한 자를 억누르고 강한 자한테 기어 들어가는 그런 검사가 돼서 내가 참 요즘 검사들 쳐다보면서 참 딱하다. 저렇게 해도 검사냐. 그걸 생각해요. 홍준표 대표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만나뵙게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어디? 저는 서울에서 내려왔고요. 부산에서 잠시 거주하고 있는 구전하라고 합니다. 저도 문재인 대통령처럼 A4용지를 읽고 싶지는 않았지만 지금 너무 떨려서 제가 잠깐 메모를 했는데 읽고 말씀을 부탁드리는 거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현재 그 유튜브 커뮤니티나 인터넷 소소한 카페 모임 중에서 현 정부에 대해서 지금 많이 불만을 토로하고 또 불평을 하고 그런 모임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좌파처럼 집요한 결집력이 떨어지고 있고 그 결집에 대한 정보 공유 체계가 약해 보입니다. 우리 우파가 나라를 위해서 또 문정부를 하루빨리 퇴진시키기 위해서 개개인이 적극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동 지침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지금 여기는 참석하지 못했는데 저희 남편이 꼭 부탁을 해서 대신 질문을 드리는데 이거는 좀 중복된 질문이 될 수도 있지만 꼭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남편은 지금 현재 울산에서 울산 산업단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민주노총 때문에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 지금 현재 민주노총 세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또 그 울산지구 같은 경우에도 민주노총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일자리를 주지 않을 정도로 그 횡포가 굉장히 심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음 정권에서 저는 홍준표 대표님께서 대통령이 되실 거라고 꼭 믿고 있고 바라고 있지만 대통령이 되셔서도 이렇게 이미 커져버린 그 민주노총 집단에 대해서 어떤 그 특별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부탁드리고요. 예. 꼭 저희 남편이 말씀드린 걸 꼭 전달시켜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꼭 대통령이 되셔서 친북 좌파 세력을 꼭 타파해 주시기를 굉장히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상 민주노총의 폐악이라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최근에 민주노총에서 금년도 파업 일정을 발표를 했어요. 파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하는 집단 행동입니다. 파업 절차가 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치 연례 행사처럼 1년에 4번 파업하겠다고 예고를 해놨어요. 세계에 이런 노조가 없습니다. 세계에 이런 식으로 노조의 나라를 구가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문 대통령이 민주노총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촛불 시위도 하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물러나게 하고 또 감옥 보내고 자기가 정권 잡았기 때문에 민주노총에 얹혀서 정권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말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현행법만으로도 제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정권 하에서는 기대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민노총에 얹혀서 탄생한 정권이기 때문에 그건 좀 고생스럽더라도 기다려야 될 겁니다. 제가 꿈꾸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2022년입니다. 그럼 2022년에 내가 꿈꾸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볼 준비를 그때까지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번 봄 전당대회를 건너뛰는 것이 옳은지 참여하는 것이 옳은지 그 판단이 아직 서지를 않습니다. 참여를 하게 되면 내가 대외투쟁에 선봉했어야 돼요. 우리 당은 대외투쟁 할 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맞습니다. 남아있는 거는 김문수 지사하고 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대외투쟁을 하게 되면 나는 싸움꾼 이미지가 심화됩니다. 이 정권에서 내가 제일 겁나죠. 내가 겁나지. 그런데 싸움꾼 이미지가 심화되면 2022년도 가서 전투에는 이겨놓고 전쟁에는 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번 건너뛰는 게 옳으냐. 당이 지금 문정권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걸 방치하는 게 옳으냐. 그걸 지금 판단이 안 서서 고민하고 계십니다. 고민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반으로 갈라져 있어요. 참여하지 마라. 응? 대외투쟁을 어떻게 하든가 말든가 이제는 하지 마라. 그리고 이대로 놔두면 당이 존재감이 없어진다. 들어가라. 그래서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당 대표로 출마하십시오. 네, 그리고 저희 홍카콜라님 5시간 반 네. 릴레이 단식에 어제 참여하셨죠? 아니, 네. 나 이런 이야기 안 하려고 하다. 이거 언론에서 내가 그냥 낯이 뜨거워서 내가 한마디 하는데 우리 당 의원들이 5시간 반 릴레이 단식한다고 그 뉴스 보고 참 나는 매일 저녁에 단식한다. 매일 저녁에 나 12시간 단식해요. 저녁 먹고 7시에 그때부터 단식하기 시작해서 이튿날 아침 7시에 밥 먹으면 12시간 단식이야. 무슨 릴레이 단식을 5시간 반을 릴레이 단식이라고. 내가 뉴스를 보고 이 뉴스 잘못 나온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 뉴스대로 한다면 나는 매일 12시간 단식한다. 오늘 밤도
지금 계속 올라오는 게요. 예. 광주형 일자리를 올리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형 일자리라는 거는 딴 게 아니에요. 노조의 행포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니까 우선 임금을 절반 정도로 받는다. 그리고 회사가 이익 날 때까지 5년간 스트라이크를 안 한다. 네. 뭐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광주형 일자리 현대자동차가 광주에 소형차 공장을 지어갖고 5년 내 이익 날 때까지 스트라이크 안 하고 뭐 단체 교섭할 때도 말하자면 그 때 안 쓰고 그래 한다. 그래가지고 현대자동차가 기가 솔깃해가지고 그 투자할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요즘 이 정부에서 하는 게 구미형 일자리 또 그런 겁니다. 민주노총을 등에 업고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민주노총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긴 게 기업들 요구하고 맞춰서 생긴 게 광주형 일자리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일자리를 하면 기업이 아직도 주저하는 게 현대자동차가 나는 딴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자, 이 사람들이 그렇게 다 일자리 다 해놔놓고 공장을 짓고 공장이 돌아가면 그때 약속 안 지키고 스트라이크 해버리면 어떡하냐? 투자는 다 해놨는데 말하자면 민주노총이 그때까지 참아줄 것이냐? 또 5년 뒤에 또 민주노총 놀이터가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주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꾸 광주형 일자리를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이게 맞지 않다는 생각이 강성 노조의 부당한 행포는 정부가 막아야 됩니다. 막아줘야지 기업이 투자하고 기업이 공장을 증설하고 하죠. 안 그러면 자기들 일자리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노는 장소를 만들어주는 그런 공장에 왜 투자를 합니까? 그래서 나는 광주형 일자리, 구미형 일자리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참 이건 넌센스다. 잘못된 것이다. 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일자리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민주노총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 노조운동이라는 게 선의로 시작됐을 텐데 그 행태가 우리 기대와는 다른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너무 많이 가버린 면면이 많이 있죠. 이 점에 관해서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적확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정치인이 아마 제 옆에 계신 홍스타님이 아닐까 싶은데요. 쑥스러우십니까? 예. 아이 그냥 홍준표라고 그래요. 아 저는 성함을 제가 칭하기가 제가 쑥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럼 어떻게 대표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주든지. 네. 예. 말씀해 왜냐하면 제 둘째 아들하고 동갑입니다. 아들 둘이가 있는데 둘째 아들하고 동갑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하면 또 욕을 할지 모르지만 내 그게 딸 같죠. 그래서 좀 편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요즘은 말하기가 겁이 나서. 판넬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대표님께 질문으로 할 판넬을 준비했는데 혹시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청년 포탈 네트워크라는 청년 조직에서 직접 준비를 해서 오늘 저에게 부탁을 했는데요. 어떤 진영, 계파 이런 걸 떠나서 청년들끼리 보수 우파의 가치를 되살리자 이렇게 모인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한민국에게 묻다라는 질문으로 해주셨는데 대표님께서 마음에 드는 것을 한 블럭에 2개씩만 뜯어서 다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그럼 어떻게 위에서부터 예. 제가 읽겠습니다. 편의점 PC방 알바로 대표되는 학업과 병행할 수 있는
편의점 PC방 알바로 대표되는 학업과 함께 병행할 수 있는 알바가 요즘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주장하는 이 정부의 정책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최저임금을 급속히 올리다 보니까 여기에 가족들끼리 지금 알바까지 고용 안 하고 가족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24시간 편의점이 거의 없어졌을 겁니다. 못할 겁니다. 문 열어놔 본들 덕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 최저임금을 급속히 인상한 이 정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이 정부는 해결할 생각이 없고 본질적으로는 해결할 생각이 없고 말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빈 강의실 불 끄기 뭐 이런 거 만든다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짓이죠. 그래서 이거는 소득주도 성장론이란 최저임금제를 개선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그냥 뜯으면 됩니까? 결혼율, 출산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최저입니다. 왜 그러냐? 애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기 힘든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여성이 경력 단절로 인해서 재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혼자 살아도 되는 세상이 또 돼버렸어요. 사회적 풍토가.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고 애를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혼하면 얼마 주겠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돈 없어가지고 결혼 안 하는 게 아니고 애 안 낳는 게 아니라고. 출산율을 높이려면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어떤 식으로든 어린애 때부터 타가소 이런 것도 국가가 어떤 식으로 사회보장제도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만이 출산에 말하자면 두려움을 털고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출산율도 교육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주거 문제죠. 주거 문제. 주거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한때는 제가 그 젊은이들을 위해서 토지임대부 주택제도를 시행하자고 법안까지 만들어서 제출한 일이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그 법은 네가 대통령 때 하라 이거고 시행을 안 했어요. 법을 만드는데. 하여튼 그 두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네.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이건 대입제도 바꾸면 돼요. 대입제도를 지금처럼 그래 하지 말고 교육TV EBS 통해 가지고 대입 강좌를 해설하는데 거기서 70% 이상 출제하고 그 다음에 수능을 딱 2번만 보고 2번 본 중에서 좋은 성적으로 골라서 자기가 대학 가는 제도.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입학사정관 제도 뭐 수시 정시 이래 나눠가 복잡하게 나눠가지고 편법 입학이 가능한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사교육비가 많이 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걸 간명하게 하자. 그런 주장입니다. 지금 다 대답이 되고 있죠? 네. 자,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와 관련한 소견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는 일부에 국한된 겁니다. 그걸 전부라고 보시면 안 되고 그리고 사립유치원 일부 비리를 잡겠다고 전 사립유치원을 공립유치원하고 같은 식으로 감사를 하고 하는 것은 나는 그건 좀 심하다. 또 사립유치원을 국유화하겠다.
이거는 사유재산 제도에 반한다. 정당한 보상을 해야죠. 헌법상. 그래서 그 문제도 사회주의 방식으로 모든 문제를 세금으로 환수해가지고 나라가 운영하려고 하는 거, 그것도 사회주의 방식입니다. 그건 아니다. 네. 너무 바로바로 대답을 하시니까 저 지금 가족오락관 그 폭탄 터지는 거 예전에 기억하시죠? 그거 하는 것 같은데 위로 한번 가볼까요? 청년 문제 조금 많이 얘기하셨는데 예, 공정한 취업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요즘 블라인드 그 테스트도 많이 한다는데요. 대표님. 나는 블라인드 채용은 반대합니다. 기업이 소위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학력을 통해서 선택하는 거는 나는 옛날 방식이라고 봅니다. 있는 그대로 놔두고 기업이 정말로 자기 회사에 필요한 인물인지 여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을 해서 취업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공공기관도 공정한 시험을 통해서 취업할 수 있어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학력 안 보고 뭐 다 안 보고 뽑는다. 천만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정의 소지가 더 많을 소지가 있습니다. 다 까놓고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채용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나는 봅니다. 네, 이 공정한 채용이라고 얘기하니까 저희가 이제 몇 달 전에 저희 당에서 서울시 공기업 서울시 산하 공기업에서 이 세습 채용이 있었다라는 문제를 제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그래서 박원순 시장의 책임도 물었는데 어느 순간 또 어물쩍 넘어가는 모양새가 됐는데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우리 야당으로서 반드시 민주노총의 아주 악의적인 불법적인 그런 세습 채용 문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해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한 얘기와도 연관이 있는 얘기네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요. 왜 비정규직이 한국 사회에 지금 정규직보다 더 많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보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원인도 안 보고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하라고 강요가 하는 것은 이 기업의 자유침해입니다. 나는 그거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비정규직이 왜 이래 많게 되었는가? 한국의 고용의 유연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만큼 고용 경직성이 있는 나라가 세계 어디 가도 없습니다. 한국은 한번 채용해버리면 해고를 나누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루아침에 you are fired 그러면 바로 해고입니다. 그러니까 취업하기도 쉽고 해고당하기도 쉬운 겁니다. 정규직화 돼버리면 기업이 사람 하나 채용 잘해보면 이게 해고도 제대로 못하고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비정규직 계약직을 채용할 수밖에 없다. 근데 기업은 사업에서 이익이 남아야죠.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비정규직을 무조건 억지로 정규직화 하라고 그러면 기업 망하라는 소리죠. 그래서 제 이야기는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해주면 정규직, 비정규직이 구분이 자동적으로 없어진다. 네. 그거는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한국만 민주노총이 워낙 세기 때문에 이거는 자를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도. 그래서 기업이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또. 빨리 뜨더라고 재촉하시네요. 일자리 확충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하고 인터뷰하면서 일자리 확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그 문재인 후보 말씀이 4대강 할 때 22조 들었다. 22조 들면 자기는 100만 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대요. 그런데 지금 작년까지
우리 그 일자리 늘은 게 10만 가량밖에 안 될 겁니다. 그나마 일자리가 제대로 된 일자리가 아니에요. 강의실 불꺼기 그거하고 다 포함해서. 그런데 그 사이에 일자리 돈으로 얼마 썼냐? 54조를 썼어요. 54조 쓰고 금년에 아마 일자리 자금하고 지자체에서 보조금하고 합치면 이제 100조가량 돈을 쓸 겁니다. 그래도 일자리가 안 늘어요. 왜 일자리가 안 느냐? 공공기관 공무원 일자리는 나는 줄이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에요. 공무원이나 이 공공일자리는 세금 나눠 먹기입니다. 그리스가 그래요. 그리스는 노조가 워낙 세니까 제조업이 없어요. 그럼 뭐만 있냐? 관광 가이드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입니다. 그 공무원들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4사람, 5사람이 나눠서 해요. 그리고 공무원이 퇴직하면 죽을 때까지 95%의 연금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 세금 나눠 먹기다. 그래 그리스가 망한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는 그리스가 100세 넘은 사람이 세계에 제일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죽어도 사망이 신고를 안 해요. 연금이 안 나오니까. 죽어도 사망 신고를 안 해요. 그래서 일자리는 누가 만드냐? 이 정부에서 하는 일자리 만드는 건 전부 이거는 엉터리입니다. 기업이 만드는 거예요. 기업에 자유를 주고 노조를 강성 노조를 폐악을 못 부리게 하고 그리고 노조에 부당한 행동 못하게 하고 기업들을 북돋우고 규제 다 풀어주고 그렇게 하면 기업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게 됩니다. 이 정부 끝날 때까지 좋은 일자리 갖기가 어려울 겁니다. 나도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 네. 자, 이 지금 민주노총 고용세습 문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내 진주 어려움 배워볼 때 여러분들 참 고생을 했는데 그 민주노총입니다. 공공의료노조. 민주노총 작업장 중에서 상당수가 고용세습 문제가 있어요. 지난번에 진주 어려움도 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고용세습 이거 말이 안 되죠. 저 자식들만 우선 취업하고 일반인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마치 북의 김정은이가 세습으로 집권하듯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거기나 뭐 다를 바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자, 이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제가 아니요, 좀 짠하려고요, 대표님. 이번 주제는 문제는 정치야라는 얘긴데요. 그동안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들에게 흡족하게 못해 왔던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 질문. 정치가 국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도자 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자기 사익 추구하고 권리와 특권만 추구하고 의무 이행을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권리와 특권을 주장하기에 앞서서 지도자로서의 의무 이행이 먼저가 돼야 된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따라올 것이다. 지난번에 이해창 총재가 대통령이 꼭 됐어야 할 분인데 대통령이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2 자녀의 병역 면제입니다. 거기에 불법으로 면제됐다는 흔적이 없어요. 불법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왜 2 자녀가 병역 면제됐냐? 그 이후로 대통령 떨어졌던 겁니다. 그게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죠. 오블리제라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느냐. 그게 국민들이 보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정치를 하려고 하거나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신뢰를 안 하죠.
네. 문제는 정치야. 두 번째. 여야 간 정쟁을 끝낼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거는 요순 시대가 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싸우면서 건설하자고 했는데 싸우면서 나라 지켜야 됩니다. 나는 이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그럼 이거 개인적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쟁은 뭐 멈출 수 없다고 하시니까 좋은 싸움과 나쁜 싸움은 있습니까? 싸움은 둘 다 나쁩니다. 어떤 싸움도 좋은 싸움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고용세습 국정조사 언제 하나요? 제가 계속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계속 나오네요. 아니 이거는 지금 민주당이 안 받아줘서 못하고 있죠. 네. 민주당이 안 받아줘서. 네. 자기들 문제가 너무 걸리니까. 특히 서울시에 내 박원순 시장하고는 내 고향이 같지만은 박원순 시장 문제가 바로 걸리니까 이 국정조사 하기가 좀 어렵죠. 예. 뭐 야당에서 뭐 하느냐, 왜 이렇게 못 싸우느냐라고들 하시는데 저희 자유한국당에서도 고충이 있습니다. 뭘 집중하려고 하면 새 사건이 터집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만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만 꼽자기보다도 내 두 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 둘째, 대한민국 서민들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든다. 그 두 가지가 난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